아버지를 살린 멍청한 아들. 1890년대 중반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전라도 바깥 외진 언덕에 유성기라는 이름의 부잣집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저택은 대지가 넓고 기와도 단단하여 여느 양반과 못지않은 품격을 갖추고 있었지만 놀랍게도 그는 벼슬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과거에도 응시했지만 번번이 떨어졌고 그는 금방 자신과 공부는 맞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마침내 공부를 그만두겠다고 부모님께 선언했습니다. 공부를 그만두겠습니다. 과거 시험도 더는 보지 않겠습니다. 유성기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조심스럽게 내뱉자 사랑치 않은 순식간에 정적이 휩싸였습니다. 뭐라 했느냐? 부친의 목소리가 낮고 단호하게 깔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들던 어머니는 그만 손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찻잔이 바닥에 떨어지며 깨어지는 소리가 그날의 공기를 두 쪽 내듯 울려 퍼졌습니다. 과거를 포기하겠다니 그게 입에서 나올 말이냐? 대대로 이 집안은 글로 나라에 충성을 다해왔다. 내 증조부께선 병조 참판까지 지내셨고 내 조부께선 경상우병 사셨다. 그런데 내 놈이 이 가문에서 처음으로 붓을 꺾겠다고? 어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나지기 말했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는 게냐, 아가. 공부가 힘들면 힘들다 말이라도 하지. 왜 갑자기 이런 말을? 성기는 말없이 고개만 떨군 채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버지의 녹이 어린 눈길, 어머니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모두 가슴을 찔렀지만 되돌릴 생각은 없었습니다. 글만이 길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다른 길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다른 길? 아버지는 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조선 땅에서 양반이 글을 버리고 무슨 길을 찾겠다는 것이냐? 내가 백정이 될 것이냐? 거렁뱅이가 될 것이냐? 아들의 손이 주먹을 쥐었다가 풀렸습니다. 두 눈엔 말 못할 고민과 다짐이 어려 있었죠. 부디 자식의 뜻을 한 번만 헤아려 주십시오. 방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니는 흐느끼고 아버지는 등을 돌려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에서 그의 이름은 입 밖에 오르내리지 않았습니다. 안채에서도 사랑채에서도 그는 없는 사람처럼 여겨졌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드나들던 방에 문짝을 떼어버렸고 어머니는 밤마다 눈물로 베개를 적시면서도 한 번도 그를 찾지 않았습니다. 가문은 그를 버린 자식이라 불렀습니다. 처음엔 정말 어려운 이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를 모르는 노인, 병든 아내를 둔 일꾼, 송사에 걸렸지만 그를 읽지 못하고 쓰지도 못해 발을 동동 구르던 농부까지. 성길은 그들을 위해 언제나 말없이 붓을 들었고 돈을 내주었습니다. 얼굴 한번 찌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이상한 이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도련님, 급히 상제 준비를 해야 하는데 조금 보태주실 수 있겠습니까? 부디 상여를 끌 사람들의 품삯이라도 부탁드립니다. 알고 보니 그는 상은커녕 뒷골목에서 도박이나 벌이던 자였습니다. 도련님, 마님이 갑자기 기침을 하셔서 약값이 급합니다. 그러나 그가 말하던 마님은 사실 기생집 여인이었고 그는 그날 받은 약값을 기생집에서 모두 탕진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늦은 가을 찬 이슬이 내려앉은 아침, 유성기는 바깥 사랑채의 마루에 상을 내고 따끈한 콩나물국과 김치, 고들빼기 장아찌를 곁들인 밥상을 앞에 두고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당 쪽에서 갑작스런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어이쿠, 누구요? 이리 들어오면 아니 돼요. 바깥 하인이 다급히 외쳤지만 문이 벌컥 열리고 누더기를 입은 여인 하나가 문턱을 넘었습니다. 그녀는 맨발에 가까운 신을 신고 있었고 얼굴에는 먼지와 피곤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주춤하지 않고 마루 아래로 다가오더니 상위를 흘끗 보고는 느릿한 걸음으로 올라섰습니다. 하인들이 놀라서 달려들려 하자 유성기가 손을 들어 그들을 멈췄습니다. 잠깐 가만두거라. 여인은 유성기의 맞은편 자리에 주저앉더니 밥그릇에 있는 쌀밥을 맨손으로 퍼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손은 때로 덮여 있었고 손톱은 부러진 채로 검게 변해 있었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고 맨손으로 밥을 입안으로 가져갔습니다. 하인 중 한 명인 종식이는 참지 못하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 거렁뱅이 년이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들어와서 도련님의 밥상을 더럽히느냐?
그는 여인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며 마루에서 끌어내리려 했습니다. 여인은 밥그릇을 놓치며 휘청였는데 그 순간 유성기가 갑자기 손을 들어 제지하더니 말했습니다. 밥 먹을 땐 개도 안 건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만하거라. 그러더니 여종을 시켜 국그릇 하나를 가져오라 말했습니다. 잠시 후 여종이 국그릇을 가져오자 성기는 그것을 거지 여인의 자리에 놓고는 말했습니다. 밥을 그리 급히 먹으면 체한다. 따뜻한 국을 함께 하면서 천천히 먹거라. 여인은 멍하니 유성기를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국을 받아들었습니다. 국과 함께 조용히 먹는 모습을 본 마당의 하인들은 여전히 못마땅한 얼굴이었지만 누구도 더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여인은 고개를 들고 유성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형언하기 어려운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밥그릇을 손에 들고 조심스레 마루를 내려가더니 등을 돌리고 대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종식이는 분노에 가득 찬 눈으로 여인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유성기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조용히 발걸음을 떼었습니다. 마을 끝까지 여인을 쫓아가 보기로 마음먹은 것이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따라간 끝에 여인은 마을 어기 넘어 비탈진 언덕에 자리한 숲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허름한 천막과 덧문으로 얼기설기 지어진 움막이 몇 채 있었는데 남루한 차림의 사내들과 아이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마치 무어가 촌락처럼 어수선한 분위기였습니다. 여인이 다가가자 그들 중 하나가 고개를 들더니 소리쳤습니다. 순이님이 오셨습니다. 그 소리에 움막에서 등치가 큰 사내 하나가 나왔습니다. 한쪽 눈 밑에 칼자국이 있는 그는 여인을 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왔냐? 일을 제대로 못하고 그르친 거 아니야? 여인은 밥그릇을 들어 보이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집 인심이 후해서 영감이 너무나 착해서 차마 시비 걸 수 없었어. 사내는 턱을 매만지더니 낮게 말했습니다. 역시 듣던 대로 남들을 도와주는 선량한 양반인가 보구만. 보고가 틀림없었어. 한데 그릇은 왜 들고 왔는데? 여인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빈손으로 왔으면 너희가 믿지 않았을 테지. 나 혼자 멋대로 생각해서 지어냈다고 할 수도 있는 노릇 아냐? 그래서 그릇이라도 들고 와야 믿을 거라 생각했어. 종식이는 그 광경을 보고 숨을 삼켰습니다. 그의 눈엔 믿을 수 없다는 분노와 놀라움이 가득했죠. 종식이는 이를 악물고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나무 사이로 몸을 숙이며 다시 마을로 향했고 해가 중천에 걸릴 무렵 유성기의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유성기는 여전히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미 상은 치워졌고 그는 작은 벽서 하나를 읽고 있었는데 종식이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련님, 보고할 것이 있습니다. 유성기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어째? 쫓아가 봤더니 뭔가 다른 것이 보였느냐? 예, 마을 뒷수번덕 너머에 천막과 옷막이 있었습니다. 그곳엔 거짓대처럼 보이는 무리들과 일반 백성들처럼 보이는 무리들이 있었는데 손에는 각자 날카롭게 깎은 죽창을 들고 있었습니다. 참. 그러면 혹시 그 여인이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도 보았느냐? 예. 그녀는 우리가 준 그릇을 들고 덩치 크고 험상궂게 생긴 사내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데 도련님, 그놈들은 보통이 아닌 것 같은데 대체 어찌해야 할까요? 당장이라도 무기를 들고 쳐들어올 기세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유성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찻잔을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종식아, 잘 들어라. 내가 알기로는 양반에 대한 기득권층에 대한 반감이 거세져서 닥치고 해하려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전해 들었는데 혹시 그들일지도 모르겠구나. 그러니 오늘부터 대문을 걸어 잠그고 아무도 들이지 말거라. 주위 하인들에게 알리고 아무한테나 문 열어주지 말라고 하거라. 목숨과 관련된 일이니 필히 그리해야 한다. 아니나 다를까 그날 이후 한바탕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그것은 훗날 동학 농민운동이라 불리는 것이었죠. 장터 입구에 쩌렁쩌렁 울려 퍼지는 쇠북 소리와 함께 먼지 가득한 길을 따라 농민군 수백이 줄을 지어 행진에 들어왔습니다. 이 땅은 백성의 것이요. 썩은 놈들은 더는 우리를 등쳐먹지 못하리라. 먼저 잡힌 자는 고을의 사또였습니다. 관아 앞들에 꿇어앉은 그는 겁에 질린 얼굴로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건 반역이다. 감히 상놈 주제.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한 노인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땀과 흙으로 얼룩진 얼굴엔 굳은 결심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내 딸은 사또 나으리의 수청을 거부해 옥에 갇혔다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사또 나으리, 아니 이 못된 사또놈아,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그러면서 노인은 지팡이로 사또의 머리를 후려쳤습니다. 그러자 주변의 농민들이 환호했는데 그 환호 소리 속에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오래 묻힌 울분이 한꺼번에 섞여 있었습니다. 어찌 처단하는 게 좋겠느냐? 당연히 매질이지. 관비를 등쳐 모은 돈으로 백성 굶겨 죽인 자다. 부역을 시켜라. 농민들 사이에서 외침이 터졌고 마침내 앞줄에 두목으로 보이는 자가 외쳤습니다. 하늘이 벌을 내리지 않을 때는 사람의 손으로 내려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저자를 매우 쳐서 다시는 못된 짓거리를 하지 못하도록 만듭시다. 사또의 몸이 멍석에 말리고 애벌레처럼 꿈틀거리자 사람들은 몽둥이를 들고 멍석을 미친 듯이 내리쳤습니다. 멍석 안에서는 외마디 비명이 울려 퍼졌는데 시간이 지나자 잦아들었고 곧 움직임도 멈췄습니다. 그들은 곧바로 읍내의 만석군 양반 이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흉년이 들어 사람들이 굶어 죽었을 때도 소장농에 남은 보리까지 모조리 수탈해 갔던 양반이었습니다. 농민들은 다짜고짜 문을 부수고 들어가 그의 창고에 감춰졌던 곡식을 들춰냈습니다. 창고 안엔 백성들이 굶어 죽어도 나몰라라 하며 안에서 썩혀둔 쌀자루 수백 가마가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다 함께 나눕시다. 이건 백성들의 노동력을 수탈해 거둬들인 곡식입니다. 그러니 마음 편히 가져가십시다. 농민군은 겁에 떨던 이 씨의 옷을 벗기고 머리에 새끼줄을 얹어 마을 한복판을 돌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그의 집에 놔뒀던 쌀의 배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농민군 수십 명이 쇠죽 같은 먼지를 일으키며 큰 길로 들어섰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농민군이 발걸음을 멈춘 곳은 바로 유성기의 집 앞이었습니다. 이 집 또한 고을에서 알아주는 만석군이요. 여인 하나가 목청을 높였습니다. 곧이어 또 다른 이가 나섰습니다. 고을의 곡물반 이상을 이 집이 움켜쥐고 있다 했소. 백성 굶어 죽을 때도 쌀가마를 잠궈 놓았지. 양반 흉내낸 척하지만 결국은 기름진 밥상에서 백성의 피로 잔을 부딪힌 자들이오. 무명옷에 집신을 신은 농민군들이 죽창을 높이 들고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문 열어라! 부숴버리기 전에 문 열란 말이다. 그때였습니다. 군중 사이에서 헐레벌떡 누군가가 달려나왔습니다. 그녀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발엔 흙이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은 그 어떤 장수보다도 강해 보였습니다. 멈춰 주십시오. 그녀는 외쳤습니다. 숨이 턱에 찼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이 집 도련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저 같은 거지년이 밥상에 앉아 밥을 훔쳐 먹었을 때 하인이 몽둥이를 들었지만 여기 도련님은 국 하나를 더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밥을 먹었으면 국도 먹어야 하지 않냐고. 그런 분이십니다, 이분은. 그러자 어디선가 거친 목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그걸 어찌 믿냐? 양반 놈들은 죄나 똑같은 놈들이야. 기름진 밥상 위에서 백성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술이나 처마시는 놈들이지. 너도 저 양반과 한패 아냐? 그 말에 여인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군중의 다른 쪽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무슨 소리야? 유성기 도련님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모두가 시선을 돌렸습니다. 장터에서 허름한 포목 가게를 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힘겨운 몸을 이끌고 앞으로 걸어 나오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아플 때 의원 한 명 구하지 못해 하루하루 울던 날. 그 도련님이 직접 아는 의원 모시고 우리 집까지 찾아왔어. 가마도 아닌 자기 두 발로 말이야. 약값 한 푼 안 받았어. 그런 양반이 또 어딨어? 그러자 마을 김씨의 아낙이 말했습니다. 맞아요. 지난 겨울 우리 집 아궁이에 불 한 번 못 대고 있는데 도련님이 장작을 몰래 쌓아놓고 가셨어요. 이름도 안 밝히고 그저 문 밖에 조용히 놓고 가셨다고요. 그런 도련님을 다른 이들과 똑같이 여기면 안 돼요. 천벌 받아요. 그러자 그 틈을 가르며 농민군 가운데 가장 앞에 서 있던 사내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등 뒤로는 바람에 펄럭이는 깃발과 조용해진 동지들의 시선이 따랐습니다.
머리엔 삐뚤게 쓴 갓자락, 허리춤엔 손때 묻은 장검 하나, 분명 두목격 인물이었죠.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잠시 침묵하더니 묵직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 집 도련님은 굶는 이에게는 쌀을 내어주고 병든 사람에겐 약을 구해줬다. 돈이 필요하다는 자에게는 아낌없이 나눠주었고 송사에 얽혀 어찌할 줄 몰라 우는 사람을 위해선 밤새 글을 써주었다. 그러니는 우리가 겨눠야 할 자가 아니다. 그 말이 끝나자 긴장으로 팽팽하던 공기가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누군가 먼저 죽창을 땅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를 따라 하나둘씩 무기를 거두는 손길이 이어졌고 팽팽하던 공기는 이내 풀어졌죠. 물러난다. 두목의 한마디에 농민군들은 질서 있게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휘날리던 깃발이 천천히 방향을 바꾸었고 먼지와 함께 그들의 뒷모습이 마을 어귀로 사라져갔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숨을 돌렸고 남겨진 마을에는 한동안 말을 잃은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유성기의 집안에서 조심스레 문이 열리더니 얼굴이 사색이 된 하인들이 하나둘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문 뒤에 숨죽이며 떨고 있던 이들이었습니다. 도련님, 다행입니다. 천만 다행입니다. 몸을 덜덜 떨던 늙은 하인 하나가 천만 다행이라는 표정으로 유성기를 보며 말했습니다. 유성기는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년 감수했네. 농민군이 떠난 뒤 유성기의 집안은 오래된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들뜬 사람들도 안도하는 하인들도 하나둘 물러나고 기와 아래 조용히 남은 것은 세 사람뿐이었습니다. 안채에서 나무문이 삐걱 열리더니 흰 두루마기를 걸친 유성기의 아버지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평생 단단한 눈매를 간직했던 그였지만 지금 그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분노도 오만도 사라진 그윽한 눈빛이었죠. 아버지는 한 걸음 다가서더니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이제야 알겠다. 그토록 멍청하다 욕했던 네 성정이 나를 살렸음을 말이다. 유성기의 입꼬리가 조용히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처음으로 한숨과 함께 고백처럼 말했습니다. 나는 백성을 몰랐다. 아니, 모른 척했다. 벼슬이 곧 나인 줄 알았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위에 있다고 믿었다. 하여 너 또한 그렇게 살기를 바랐지만 그러지 않았지. 그는 손을 들어 자신의 가슴을 짚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죽창이 날아들 뻔한 마당에 나를 지켜준 것은 지위도 돈도 아니었다. 착한 천성을 가진 내가 나를 살린 것이다. 아니, 우리 집안 모두를 살린 것이다. 그때 안채에서 또 다른 이가 걸어 나왔습니다. 유성기의 어머니였습니다. 평생 곱게만 살아온 여인이었지만 오늘만큼은 눈가에 눈물 자국이 짙었습니다. 그녀는 두 사람 사이에 조용히 서더니 말없이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는 너를 너무 가엽게 여겼단다. 가문의 체면을 더 중하게 여기며 내가 손에 붓을 쥐길 바랐었다. 하지만 넌 붓을 쥘 손으로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씻겨주었지. 그 덕에 우리가 목숨을 건졌느니라. 내 마음대로 행하지 않는다고 너를 없는 자식 취급했던 내가 엄히 자격이 있었는지 모르겠다. 유성기는 말없이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는 큰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굶은 이를 보며 밥을 내놓았고 아픈 이를 보며 약을 건넸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사소한 일이 결국 자신도 살리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참 잘 자랐구나 아들아. 그들이 아들을 되찾은 날 세상은 양반 하나를 잃었고 사람 하나를 얻었다고 합니다. 귀신에 홀려 스님이 된 노총각. 정호는 조선 후기 강원도 외딴 마을의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집은 첩첩산중의 외진 농가였고 논과 밭이라 부르기 민망한 자투리 땅에서 온 가족이 힘겹게 농사를 지으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봄이면 이른 새벽 서리를 맞으며 밭을 갈고 여름이면 땀에 젖은 옷을 말릴 새 없이 논두렁을 누볐습니다. 그렇게 흙을 일구며 자란 정우의 손은 항상 거칠었고 발엔 멍이 들지 않는 날이 없었습니다. 정우는 늘 마음속으로 소망했습니다.
지금보다 나은 삶, 그리고 따뜻한 가정. 그가 바라는 삶은 결코 크지도 화려하지도 않았습니다. 작은 초가집, 마루에서 들리는 아이의 웃음소리, 부엌에서 밥 짓는 아내의 모습. 그런 소소한 행복이 그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간절한 꿈이었고 그것을 꼭 이루기를 바랐죠. 그러나 세상은 그러한 꿈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의 가난은 그를 늘 죄인처럼 만들었고 중매쟁이들조차 그의 집안 문턱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와는 다르게 주변에서 친구들의 결혼 소식이 들릴 때마다 그는 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주제에 가정을 이루겠다는 꿈은 꾸는 것도 큰 욕심이구나. 그냥 혼자 살아야겠다. 그게 내 주제에 알맞는 것 같다. 세월이 흘러 부모님 모두 돌아가시고 혼자가 된 정우는 가정을 이루겠다는 꿈을 접게 되었고 대신 술을 친구 삼아 매일같이 마셨습니다. 밤이 되면 친구들과 주막에 모여 대포 한 사발을 나누며 웃고 떠들었죠. 속은 허기졌지만 술 기운에 붉어진 뺨으로는 외로운 삶을 잠시 잊을 수 있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난 다음에 정우는 때때로 꿈을 꿨습니다. 정갈한 흰 저고리를 입은 여인이 그의 곁에서 미소 짓고 딸아이가 그 품에 안겨 아빠를 부르는 꿈이었습니다. 아침이면 그 꿈은 안개처럼 사라졌고 그는 방바닥에 흐느적 앉은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곤 했습니다. 이윽고 20대 후반이 된 정우는 스스로를 혼처 없는 사내라 부르며 농담처럼 자주 했습니다. 마을에서는 그를 한량 노총각이라 불렀지만 누구보다 성실하고 부지런했던 정우는 그런 소리를 듣고도 꾹 참고 살아갔습니다. 그날도 그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친구들과 함께 주막에 모였습니다. 그들의 주제는 요즘 산 중턱 무덤가에 나타난다는 귀신에 관한 이야기였는데 평소보다 술이 잘 들지 않던 밤이라 그런지 정우는 괜히 시비를 걸듯 말했습니다. 자네들 아까부터 계속 귀신 얘기를 하는데 귀신이 대체 어디 있다고 그리들 떠들어대는가? 허튼 소리들 그만하고 술이나 마시게나. 그 말에 친구 하나가 술잔을 탁 놓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자네도 알지 않나? 김진사 댁 둘째 딸이 생사를 헤매고 있다는 거. 그게 다 산 중턱에 위치한 무덤가에서 귀신에 홀린 뒤로 그런 것이라네. 빨래터에서 안악들이 하는 얘기를 내가 이 두 귀로 똑똑히 들었지. 그런데도 못 믿겠다고? 그럼 자네가 한번 그 무덤에 다녀와 보게나. 산중턱 귀신이 나온다는 무덤가에 핀 들꽃을 하나 꺾어 오란 말일세. 귀신을 안 믿으니 그쯤은 쉽게 할 수 있지 않나? 좋지. 말 나온 김에 내가 산도 귀신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걸 증명해 보이겠네. 어차피 가정도 꾸리지 못한 노총각 아닌가? 그리하여 그는 등불도 없이 홀로 산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달은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얼굴을 비추고 있었고 길가엔 개똥벌레 몇 마리가 은은히 반짝였습니다. 나무 사이로 바람이 스치며 싸늘한 소리가 났기에 정우는 일부러 휘파람을 불며 겁을 감췄지만 그의 손은 조금씩 떨리고 있었습니다. 산길은 예상보다 훨씬 가팔랐습니다. 작은 돌멩이 하나에도 발이 미끄러질까 조심스레 발을 내디디며 정우는 숲의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밤 공기는 축축했고 풀잎에 맺힌 이슬이 바지단을 적셨는데 가끔 멀리서 들리는 부엉이 소리가 정막을 깨뜨릴 뿐 온 산은 숨을 죽인 듯 고요했습니다. 산 중턱에 이를 무렵 정우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바람도 아니고 짐승의 울음도 아닌 사람의 울음소리가 분명했습니다. 처음엔 바람결에 스친 환청이라 여겼지만 귀를 기울이자 확실히 들렸습니다. 흐느끼는 듯한 슬픈 여인의 울음이었죠. 정우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술 기운은 이미 가시고 이마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그는 몇 발 자국을 뒤로 물러섰다가 다시 마음을 다잡고 앞을 향해 걸어나갔습니다. 에이, 잘 못 들은 걸 거야. 이 어두운 산 중에 뭐가 있겠어. 호랑이면 분명 어흥거렸겠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조심스레 다가간 정우는 바위 위에 걸터앉아 울고 있는 한 여인을 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눈물 맺힌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는데 마치 달빛이 그녀에게만 내려앉은 듯 주변보다 더욱 환하게 보였습니다. 정우는 한참을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무서워서 도망갈까 했지만 호기심과 연민에 이끌려 조심스레 다가가 입을 열었습니다. 보아하니 양반집 규슈 같은데 이 늦은 밤 산속에서 어찌 홀로 이러고 계십니까? 그의 말에 여인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낯선 이에 대한 겁이 서려 있었습니다. 소녀는 연마을 사람입니다. 집안에서 잘 모르는 사내와 혼인을 맺어 주었는데 그게 너무 싫어서 무작정 뛰쳐나왔습니다. 그러고는 갈 곳이 없어 이 산에 들어왔죠. 낮엔 괜찮았지만 밤이 되자 너무 무서워서 짐승 울음소리도 들리고. 정우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여인은 분명 힘든 상황에 처한 것이나 마찬가지였고 지금 이 시점에서 그녀를 도와줄 사람은 자신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곳은 위험합니다. 함께 산을 내려가시지 않겠습니까? 저의 집은 작고 초라하지만 몸을 녹이고 마음을 쉬기엔 충분한 곳입니다. 여인은 한참을 주저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로 낯선이었지만 한밤중의 산속이라는 상황 속에서 그들은 서로에게 기댈 수밖에 없었기에 반딧불에 조그마한 불빛조차 없는 어두컴컴한 산길을 함께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산길을 내려오는 동안 정우는 그녀가 넘어지지 않게 손을 꼭 잡았는데 그녀의 손이 자꾸만 떨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산 아래 마을이 내려다 보이기 시작했을 때 그녀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수연이라 소개했습니다. 정우는 그녀를 마을 사람들의 눈을 피해 조심스레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에 가까운 그의 집은 변변한 가구 하나 없었지만 수연은 그 작고 어두운 방에 들어서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담하고 따뜻하네요. 그 말에 정우는 묘한 위안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방 한쪽에 이불을 깔아 수연의 잠자리를 마련해 주었고 자신은 바깥사랑의 낡은 평상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바람이 문틈 사이로 스며들었지만 그의 마음만은 오랜만에 벅차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연은 정우보다 일찍 일어나 조심스레 부엌을 정리했습니다. 오래 손을 대지 않아 먼지가 내려앉은 그릇들과 거미줄이 쳐져 있던 곡식 항아리 등을 정리했죠. 그녀는 말없이 그것들을 치우고 마당과 우물에서 물을 길어왔습니다. 정우가 잠에서 깨어났을 땐 부엌에서 밥 짓는 냄새가 은은히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벌써 일어나셨습니까? 예. 항상 일어나는 시간이라 저도 모르게 눈을 떴네요. 어제는 몹시 피곤하셨을 텐데 좀 더 쉬시지. 몸을 움직이는 게 마음이 편해서요. 그날부터 두 사람은 함께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불편했지만 수연은 점차 정우의 삶 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녀는 말이 많지 않았지만 무던하고 성실한 여인이었습니다. 정우는 그녀와 함께 장에 나가 곡식을 팔고 들로 나가 풀을 베며 하루를 보내는 것이 마치 오래전부터 그랬던 일상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난 뒤 수연이 자신의 뱃속에서 아이가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을 때 정우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어쩌면 평생 자신에겐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수연의 손을 잡고 한참이나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직이 입을 열었죠. 내 생에 가정을 꾸리는 날이 올 줄은 몰랐소. 별로 착하게 살지 않았는데 하늘은 이런 나에게도 복을 주는구려. 그의 말엔 깊은 감사와 경애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정우는 눈빛부터 달라졌습니다. 그전에도 수연을 위해 열심히 살고자 했지만 아이의 존재를 알게 된 뒤로 그는 마치 다시 태어난 사람처럼 변했습니다. 매일 새벽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 들판으로 나갔고 마을 어귀의 일거리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 그는 땔감을 산더미처럼 쌓아놨습니다. 집 앞마당은 그가 정성스레 잘라놓은 장작으로 가득했으며 지붕에 새는 틈도 일일이 막아 어렵사리 따뜻한 겨울을 준비했습니다. 아이가 세상에 나왔을 때 단 한 줌의 찬기라도 닿게 해선 안 된다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입덧이 시작되자 정우는 수연의 입맛에 맞는 나물과 과일을 구하기 위해 먼 장터까지 마다하지 않고 다녀왔습니다. 한겨울 언 땅을 밟으며 밤새 걸은 날도 있었습니다. 새벽녘 장터에 도착한 그의 손은 얼어붙어 있었고 장바구니엔 잘 말린 곶감이며 산에서 나는 더덕 같은 것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 장사꾼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 먼 마을서 여기까지 혼자 왔단 말이요? 얼굴 보니 밤을 새운 것 같은데. 집사람이 입덧이 심해서 아무 음식이나 못 먹거든요. 그래서 이 먼 곳까지 온 거예요. 곶감만은 입에 잘 맞는지 곧잘 먹거든요. 그런 그의 모습을 보고 마을 사람들은 혀를 내두르며 말하곤 했습니다. 정우가 저리 변할 줄 누가 알았겠나. 완전히 사람이 달라져 버렸어. 예전엔 술독에 빠져 살던 양반이었는데. 이래서 사람 앞일은 모르는 거라 말하나 봐. 역시 남자는 결혼을 해야 철이 든다니까. 집안엔 항상 따스한 냄새가 감돌았습니다. 생강차를 다리고 따끈한 숭늉을 만들며 수연을 살뜰히 챙기는 정우의 손길은 어느새 능숙해져 있었습니다. 남자는 부엌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게 그 시절의 불문율이었지만 정우는 달랐습니다. 천혜고아와 같은 그들에게는 서로 의지하는 수밖에 없었기에 어떻게든 부엌에 들어가 그녀가 좋아하는 숭늉을 끓이려 했습니다. 또한 술은 끊은 지 오래였습니다. 이제 정우는 주막 대신 곧 있으면 태어날 아이를 위한 방안을 들여다보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방 한켠 작은 갈대바구니 안에 수연이 접어둔 아이용 호치불이 놓여 있었고 그걸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정우는 숨을 고르고 마음을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저 작은 이불에 누가 누울지 상상만 해도 너무 행복한 것 같소. 내가 이리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당신이 아니었다면 평생 모르고 살았을 거요. 정말 고맙소. 수연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창밖엔 첫눈이 내리고 있었고 그 밤은 둘에게 유독 조용하고도 따뜻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날 수연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엔 고통도 있었지만 새로운 벅찬 희망도 담겨 있었습니다. 정우는 갓 태어난 딸아이를 품에 안고 아이의 작은 얼굴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하연이라 하는 게 어떻겠소? 물 하자에 빛날 연, 즉 빛나는 물이라는 뜻이지. 물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잖소. 그런 물처럼 딸아이 역시 다른 사람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구나 하는 마음에서 지은 것이요. 서방님, 정말 좋은 이름이네요. 이후 세 사람은 조용하지만 따뜻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정우는 하연이의 젖을 물리는 수연을 멍하니 바라보며 자신이 품고 있던 오래된 꿈이 현실이 되었음을 실감했습니다. 하연이 처음으로 뒤집고 웃고 옹알이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는 세상에서 자기보다 행복한 사람은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이 오래가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하연의 미열이 계속되기 시작하면서 집안의 그림자가 서서히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감기련이었습니다. 아이가 열이 있다고 해도 어린아이는 의례 그런 법이니까. 정우는 매일같이 하연의 이마에 손을 얹어보며 열을 식히기 위해 물수건을 짜얹었습니다. 수연 역시 정성스레 죽을 쓰고 아이를 품에 안고 밤새도록 등을 두드리며 달랬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열은 내리지 않았고 아이의 몸은 점점 더 뜨거워졌습니다.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눈은 풀려갔습니다. 혼수 상태였죠. 그제서야 정우는 일의 심각성을 느끼고 마을 의원을 불러왔습니다. 그는 아이를 진맥하더니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습니다. 아이의 소결이 너무 깊네. 열 오른 지 너무 오래라 이미 오장육부가 다 망가져 버렸다네. 조금이라도 빨리 왔으면 어떠한 조치라도 취했을 테지만 말이야. 안타깝지만 이제는 도리가 없네. 그 말은 곧 희망이 없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우는 수연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한밤중에 혼자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멍청하게도 의원을 늦게 데려온 그가 할 수 있는 속죄는 열 내리는 약초를 캐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는 산 구석구석을 뒤지고 과거 어머니가 병중에 썼던 황련이나 쓴바귀 같은 것을 찾아 헤맸습니다. 하지만 한겨울에 그것들이 있을 리 만무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돌아다니자 겨울바람은 정우의 살을 애는 듯했고 손끝은 갈라지고 발바닥은 피가 맺혔습니다. 결국 하는 수 없이 산에서 내려온 정우는 가까운 친구 집에 찾아가 옥수수 수염을 달래왔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탕약을 다렸습니다. 정우는 아이가 입을 조금만 벌려도 조심스레 탕약을 부었고 찻숟가락으로 물 한 방울도 허투루 흘리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리고 수연은 아이를 품에 안고 마치 노래를 부르듯 자장가를 속삭였습니다. 하연아, 이제 곧 봄이 와서 꽃이 피고 나비가 날아다닐 거야. 그때 엄마와 같이 산과 들에 다니면서 예쁜 것들을 많이 보자꾸나. 하지만 그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점점 숨을 쉬지 못했고 어느 날 새벽 수연의 품 안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 순간 정우는 무너졌습니다. 아이의 몸은 무척이나 작고 가벼웠는데 그것은 마치 꿈처럼 너무도 쉽게 떠나버렸습니다. 수연은 울지도 못한 채 아이를 꼭 끌어안고 멍하니 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수연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아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허공에다, 마루 끝에다, 방 안 한 구석에다. 정우는 말없이 장에 나가 일을 했고 밤에는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아이의 옷을 접고 작은 베네저고리를 손에 쥐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수연이 아무것도 먹지 않은 것을 알자 그는 부엌에서 밥을 떠다가 억지로 입에 밀어 넣었습니다. 이 사람아,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나. 그러던 어느 날 수연이 쓰러졌습니다. 처음엔 탈이 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이 너무 차가웠고 숨결이 미약했기에 정우는 그녀를 부축해 안고 고을의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의원은 맥을 짚고 이마의 열을 확인하더니 물었습니다. 이전에도 병을 앓은 적이 있었나? 아닙니다. 건강했습니다. 다만 아이를 잃은 뒤로 식음을 전폐해서 그런 듯합니다. 그럼 말할 필요도 없네. 기력이 다 쇠해버려 몸이 버티지 못하는 걸세. 이대로 계속하면 틀림없이 이 달을 넘기지 못할 것이네. 정우는 다시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눈이 쌓여 있어 무척이나 위험했지만 그는 수연을 위해서 꿩이나 토끼 등을 잡아 몸보신을 시켜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산속을 헤맨 끝에 꿩을 잡을 수 있었으나 그의 발가락은 동상으로 인해 파랗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안위를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어서 빨리 꿩을 요리해 수연에게 먹여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수연을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가족이자 삶의 이유였기 때문이었죠. 그날 밤 그는 직접 국을 끓였습니다. 그리고 수연의 입에 조금씩 떠먹이며 말했습니다. 힘들게 잡아왔소. 그러니 정성을 봐서라도 꼭 먹어주시오. 몇 숟갈이라도 떠먹으란 말이오. 수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방님, 당신이 아니었다면 전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그 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수연은 이튿날 아침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평화로웠는데 마치 하늘나라에서 하연이를 다시 만난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수연을 묻던 날 하늘은 잿빛이었습니다. 마을 사람 몇몇이 조용히 지켜보는 가운데 정호는 자신이 직접 손으로 파낸 작은 무덤에 수연을 눕혔습니다. 그녀는 아이 곁에 묻히기를 원했기에 두 무덤은 나란히 자리했고 눈처럼 하얀 꽃을 닮은 조그만 돌이 머리맡에 놓였습니다. 그날 이후 정우는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주막에도 나가지 않았고 장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으며 부엌에서 밥냄새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방 안에 웅크린 채 벽만 바라봤는데 어쩌다 밖으로 나와도 그가 향한 곳은 늘 수연과 하연의 무덤이었습니다. 그는 무덤 앞에 자리를 깔고 앉아 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내가 대신 갔어야 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정우는 무덤 앞에서 기이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분명 바람도 불지 않는 고요한 날이었는데 무덤 앞 들꽃이 일렁이며 마치 누군가 다가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환청처럼 하연의 웃음소리와 수연의 자장가가 들려왔습니다. 수연아, 그리고 내 새끼 하연아. 나도 같이 가자. 나도 데려가줘. 그는 눈물을 흘리며 일어나 성큼성큼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등 뒤에서 누군가 거칠게 그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정우야, 뭐 하는 거야? 미쳤어? 숨이 턱 막히는 듯한 고함에 눈을 뜨자 친구 상철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 옆에는 함께 찾아온 친구들이 당황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서 찾으러 왔더니 이게 뭐야? 너 방금 절벽에 떨어져 죽으려 했어. 귀신에 홀렸다가 제 정신을 차린 탓이었을까. 정우는 멍한 얼굴로 친구들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휘청이며 쓰러졌습니다. 친구들은 쓰러진 정우를 업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러고는 그의 집에 눕혀놓았죠. 그는 오래도록 알았습니다. 끙끙 앓는 동안 낮밤의 경계도 흐릿했고 눈을 감으면 수연과 아이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 웃음소리, 작은 손길까지도 말이죠. 그들은 분명히 살아있었습니다. 또한 자신은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음이 틀림없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의 말은 달랐습니다. 그는 혼자였고 결혼한 적도 아이를 가진 적도 없었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10년처럼 느낀 시간은 겨우 한두 시간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가 겪은 모든 시간은 귀신이 꾸며낸 환상이었고 자신은 그 속에서 스스로를 잃어가고 있었던 것이었음을 말이죠. 그것을 알게 되자 그는 더 이상 그 어느 곳에도 자신을 둘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혼란과 그리움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며칠 뒤 그는 짐을 싸서 가까운 산사를 찾았습니다. 고요한 산골짜기 이름도 없이 작은 절. 거기서 그는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었습니다. 법명은 허공. 모든 것을 비우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매일 새벽마다 종소리에 눈을 뜨고 향을 피우며 경전을 읊었습니다. 땔감을 모으고 밥을 지으며 묵묵히 살아갔습니다. 처음엔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꿈이었다는 사실이 그를 찢어놓았기 때문이었죠. 수연도 하연도 잊어버리려고 했지만 그 존재들은 매일 아침 그의 마음속에서 다시 생겨났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그는 그들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진짜든 아니든 그는 그들의 따뜻함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냈죠. 시간이 흘러 어느 날 암자를 찾아온 한 스님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정말 꿈이었다고 믿으십니까? 순간 다른 세계에 있는 나로 살아봤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정우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믿는다는 것조차 이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살아보지 못한 가짜 삶이었지만 그것이 지금의 저를 살게 했으니까요. 바람난 남편을 혼내준 귀신. 예전에 명망 있는 부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김대감이라 불렸는데 집은 큰 기와집이었고 그의 집에 기거하는 하인들만 수십 명, 소작은 10손가락으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았습니다. 재산은 만석을 넘을 정도였고 인품이 곧고 학식이 깊은 아내를 만나 세 아들들을 낳고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아들은 각자 분가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기에 황혼의 나이에 아내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부족한 것 하나 없는 삶이었지만 정작 그는 이런 삶이 무척이나 무료할 뿐이었습니다. 아들들을 분가시키고 난 다음에는 더욱 그러했죠. 설레던 젊은 날의 기쁨은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어느 날 그는 정갈한 상 위에서 맛스럽게 차려진 밥을 아내와 함께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많은 재산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어제도 이 밥상이었고 오늘도 같은 밥상이구나. 혹여 모레라고 다를까? 이렇게 사는 게 과연 사는 것이라 할 수 있겠는가? 아침이면 같은 밥상에
낮이면 같은 얼굴들, 밤이면 시간에 맞춰 잠자리에 드는 삶. 어제도 오늘과 같고 오늘도 내일과 다를 게 없구나. 가슴 뛰는 일이란 게 대체 언제 마지막으로 있었던가. 마치 가는 시간을 바라보기만 하는 허수아비 같구나. 이처럼 그는 아무 부족함 없는 삶 속에서 지독한 무기력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되었고 누구에게도 굽히지 않아도 되었으며 오히려 모든 이들이 그에게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마을 수령조차 찾아와 웃음을 섞어 말을 건넬 정도였죠. 하지만 그런 세상에서 그는 더 깊이 고립되어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종종 걸음으로 마당을 들어서는 박물장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나무 상자를 이고 다니며 골목골목을 누비는 떠돌이 장수였는데 걸음걸이엔 노련한 장돌뱅이 특유의 재빠름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 집의 단골 장수였습니다. 명절이 가까우면 어김없이 특산 향료와 비단 조각, 백단향 섞인 화장수, 고운 장신구를 상자에 담아 들고 왔습니다. 새해 무렵엔 도자기와 손바닥만한 도장함, 금박으로 장식된 복주머니까지 준비해왔습니다. 덕분에 주인 내외는 선물을 사는 수고를 덜 수 있었죠. 부인과는 은가락지나 연지, 분 같은 화장품을 사고 팔며 짧은 인사를 주고받았으나 실상은 김대감과 더 말이 잘 통했습니다. 장수는 다른 손님들 앞에선 몸을 낮췄지만 이 집 주인 앞에선 기이하게도 거리낌 없는 말투를 썼고 김대감 역시 그를 꾸짖기는커녕 종종 차를 내어주며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허울뿐인 인사치레보다 그 장수의 재치 있는 말솜씨와 바깥 세상 이야기가 김대감에게는 더 큰 자극이 되었던 것입니다. 박물장수는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대감님, 먼 길 오다 보니 좋은 물건이 많이 생겼습니다. 향료도 드렸고 비단도 한 필 얻었지요. 하지만 오늘은 좀 색다른 걸 들고 왔습니다. 그래, 그게 대체 무엇인데 그러느냐? 돈 걱정하지 말고 어서 꺼내보거라. 그것이 품 안에 넣고 오기에는 너무나 큰 것이라. 어허, 가지고 오지도 않았으면서 어쩌자고 말을 꺼낸 것이냐? 나를 놀리는 것이냐? 그것이 말입니다. 제가 말한 것이 사람이라 가져올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이라고? 노비를 말하는 겐가? 아닙니다, 어르신.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요 옆마을에 갔다가 과부를 하나 보았는데 그 모습을 보고는 한참을 넋놓고 서 있었습니다. 꼭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가 인간 세상에 발을 디딘 것 같았습니다. 살며시 웃을 때면 마치 해질녘 연못에 비친 달빛 같고 걸음걸이는 얼마나 살랑거리는지 꼭 대숲 사이로 스며드는 바람 같았습니다. 그렇게나 이쁜가? 순간 김대감의 동공이 커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르신. 흰 얼굴 위로 그늘 하나 없는 이마와 빗살 같은 눈썹. 눈은 살얼음처럼 맑고 웃을 때는 마치 종달새처럼 경쾌한 목소리가 은은하게 울렸습니다. 근데 그렇게나 이쁜 여인이 혼자 산 지 오래되고 하니 마음속 외로움이 겉으로 스며 나오는 듯 했습니다. 사람 말소리가 그리운 것이 눈에 보였지요. 하지만 그와는 다르게 어쩌다 장에 나가도 말 한마디를 아끼고 행여 누가 말을 걸어와도 허공을 보며 대꾸를 피했습니다. 소문이 날까 무서웠던 거지요. 그러니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대 돈 꽤나 있는 사내라면 쉽게 마음을 열 법도 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깥 양반이 죽은 지 한참이나 돼서 살림살이가 여의치 않은 게 보였거든요. 자네, 제대로 찾아온 것이네. 내가 돈이라면 썩어 넘칠 정도로 많은 사람 아닌가? 대감은 그러더니 엽전 몇 잎을 집어주며 말했습니다. 그러니 내 얘기를 상세히 전하게나. 고을에서 가장 많은 재산을 가진 자가 보고 싶어 한다고 말이야. 그리고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나쁜 소문이 나지 않게 조심하게나. 장수는 엽전을 품속에 숨기더니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물론 입죠, 대감님. 제가 바로 옆마을로 가서 상세히 전하겠습니다. 장수는 그 길로 곧장 옆마을로 향했습니다. 과부의 집은 산을 하나 넘고 울창한 숲을 지나 있는 작고 허름한 초가집이었습니다. 그는 다짜고짜 안으로 들어가 과부를 마주한 뒤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며 웃음기 섞인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과수댁, 오랜만에 보는구만. 그동안 잘 지냈나? 죽지 못해 사는 거 안 보이요. 한데 무슨 일이시오? 혹시 물건 팔러 온 건 아니겠지요? 나 먹고 죽으려 해도 돈 없는 거 잘 알지 않소? 물론 자네의 사정은 내가 잘 알지. 그래서 내 자네를 생각해 좋은 소식 하나를 물고 왔지 않겠나? 좋은 소식? 뭔데 그러시오? 옆 고을 김대감께서 자네를 보고 싶어 한다네. 그냥 얼굴이나 한번 보자는 그런 얄팍한 속셈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차차 알아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일세. 과부는 잠시 말없이 장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문지방에 가만히 걸터앉아 손에 쥔 수세미로 바구니를 훑으며 물었습니다. 그 돈 많은 사람이 어째서 하필 나를 보자 하셨답니까? 자네의 미색이 빼어나다는 소문을 어디선가 들은 모양이지. 과부는 콧소리를 내며 웃었습니다. 그 김대감이라는 양반 참 한가한 모양이요. 늙은 과부 하나 보겠다고 당신까지 보내다니 말이오. 에휴 참. 그나저나 얼굴이 고와봐야 뭘 하겠소. 밥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등 따시게 해주는 것도 아닌데. 허나 세상 남정네들은 꼭 그런 것에 혹하지요. 그리고 그 대감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소. 그저 얼굴 한번 보고 마음 뺏겨선 속이 허해질 때마다 찾아오는 것 말이요. 과부는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냥 한번 만나만 보라니까 더불어 좋은 옷, 좋은 밥 등등 전부 필요한 것은 마련해 주겠다 하셨으니 너무 거절하지는 말고. 혼자 산지 오래라. 사람 소리가 가끔 그립긴 하더이다. 근데 그 대감님이 그렇게 돈이 많으신가? 허허. 그 대감님의 땅이 얼마나 넓으냐면 아침부터 말을 달려도 해가 뉘엿뉘엿 질 때까지 다 돌지 못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네. 내가 직접 본 건 아니지만 고을 장정들 사이에선 그런 소리가 자연스럽게 돌고 있지 않겠나? 자네도 알지 않나? 그런 말은 괜히 도는 법이 없다는 것을. 과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바구니를 다시 만지작거렸습니다. 괜한 수고를 하게 되진 않겠군요. 뭐 시간 내어 밥 한 그릇 나눌 순 있겠지요. 며칠 뒤 김대감은 사랑채에서 책을 읽겠다며 저녁상을 마친 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내는 늘 그랬듯 고요히 고개를 끄덕였죠. 사랑방에 도착한 대감은 불을 밝히고 문을 닫은 뒤 조심스럽게 작은 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는 짙은 저고리를 입고 갓을 눌러 쓴 채 인기척 하나 없는 마당을 조심스레 지나쳐 갔습니다. 산길은 어두웠습니다. 초승달은 나무 그림자 뒤로 숨어 있었고 길섭에선 풀벌레 소리만이 가끔씩 들렸습니다. 수십 년을 다닌 산이었으나 이날만큼은 새삼 낯설고 떨렸습니다. 한참을 걷고 나니 산 아래 희미하게 등불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과부의 초가집이었죠. 그 불빛을 보자 대감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 밤 과부는 조용히 등불을 켜고 방 한구석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는데 낯선 기척이 들려오자 말없이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갓을 눌러 쓴 대감이 조심스레 모습을 드러냈는데 과부는 그를 보고도 기다렸다는 듯 문을 살며시 열어젖히며 말했습니다. 먼 길 오셨을 텐데 속을 좀 데우셔야겠지요. 이 밤에 차는 너무 맑아 속이 비겠고 따끈한 술 한 잔 드시지요. 제가 막 데워놓았습니다. 과부는 정갈이 차린 술상을 내놓았습니다. 잔이 2개, 따끈하게 데운 술병 하나, 그리고 자그마한 안주 접시에는 말린 전복채와 도라지 무침, 그리고 손수 무친 나물 무침이 곱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대 얼굴이 곱다 하여 왔네. 처음엔 그저 눈 한번 즐기자는 심산이었지. 허나 막상 그대 마주하고 보니 웃음 사이로 흐르는 쓸쓸함이 내 마음을 더 뒤흔드는구먼. 사람도 말소리도 그리웠던 게야. 나도 그대도 말이지. 과부는 말없이 웃었습니다. 술기운이 퍼지고 대감의 손이 떨리는 잔을 내려놓을 즈음 과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말없이 등잔을 끄고 건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대감 역시 무언가에 이끌리듯 그녀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날 이후 대감은 하루가 멀다 하고 과부를 찾았습니다. 처음엔 함께 밤을 보내기만 하다가 그녀가 손수 지은 저녁을 함께 했고 때때로 그녀의 마당에서 별을 보며 앉아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감의 눈빛도 변해갔습니다. 무기력하던 눈동자에 다시 빛이 돌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봄 기운이 퍼질 무렵 아내는 이상한 낌새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사랑채에 머무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더니 어느 날은 밤이 깊도록 돌아오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연로한 몸으로 잠을 청하지 못한 날이려니 여겼지만 연거푸 반복되는 그러한 행동은 그녀의 의심을 부추겼습니다. 밤마다 옷고름을 조심히 여미고 하인 하나 없이 뒷문을 통해 나가는 모습은 더 이상 숨기기 어려운 비밀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인은 조용히 박물장수를 불러 물었습니다. 자네가 다녀간 그날 이후로 대감께서 밤마다 어디론가 마시를 가신다네. 그런데 이상한 게 말이지. 대감의 옷에서는 낯선 향이 나고 저고리 자락에는 본 적 없는 시로라기가 붙어 있더군. 자네 혹시 아는 바 있지 않은가? 하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나 역시 그저 추측만 할 뿐이니 자네에게 묻는 것이네. 입 다물고 있다가 더 큰일 생기면 자네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니 좋게 말할 때 사실대로 털어놓게. 박물장수는 부인의 눈빛을 마주하자 입술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시치미를 때려 했지만 부인의 단호한 눈빛이 바늘처럼 가슴을 찔렀기에 사실대로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말입죠, 마님. 저도 원래는 그럴 생각은 아니었는데 그날 대감께서 저를 따로 부르시더니 저더러 옆마을 과부를 만나게 해달라고 하시지 뭡니까? 엽전을 쥐어주시면서 말이죠. 그의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혔고 손가락은 옷자락을 매만졌습니다. 그 여인이 얼굴이 곱다 해서 뵙고 싶다 하셔서 저는 그저 말만 전한 거였는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소인이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마님. 수많은 박물장수 중에 왜 하필 너와 계속 거래했는지 아느냐? 우리 영감이 너와 이야기 나누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이다. 바깥 세상 소식 하나하나가 그에게 큰 자극이 되어서 너를 반긴 것이다. 한데 그런 내가 뒤에서 우리 영감이 바람피는 것을 도와줘. 그런 일을 하고도 내 앞에 아무 일 없다는 듯 얼굴을 들고 나타난단 말이냐. 다시는 이 집 근처에 올신도 하지 말거라. 다음에 얼굴을 다시 보기만 하면 내가 하인들에게 명하여 멍석마리를 해서 불구로 만든 다음 평생 시장통에서 구걸하게 만들 것이니라. 알겠느냐? 그 말에 박물장수는 얼굴이 창백해져 연신 머리를 조아리며 문 밖으로 엉거주춤 물러났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그녀는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부인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사랑방에 간다는 남편의 뒤를 조용히 따라 나섰습니다. 달빛 아래 길을 걷는 남편의 뒷모습은 생각보다 멀었고 걸음 또한 빨랐습니다. 구불구불한 산길, 이끼 낀 돌길이 이어지자 그녀의 한숨은 점점 짙어졌는데 급기야 언덕 중턱에 이르러서는 다리를 옮길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녀는 거칠어진 숨을 고르며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이 집에 시집와 손에 물말을 날 없이 살림을 도맡았고 세 아들을 낳아 정성으로 길렀지. 대감이 밖에서 편히 지낼 수 있도록 밥상 하나, 저고리 한 벌에도 온 정성을 쏟았고 남들 다 잠든 새벽부터 일어나 대감집 살림을 꾸려온 나인데 그런 세월이 30년이 넘었는데 그런데 이런 나의 노고는 몰라주고 뒷문으로 빠져나가 다른 젊은 계집을 만나러 가는 게 말이나 되느냐 말이다. 이 세월이, 이 노고가, 이 마음이 다 무슨 소용이었단 말인가.
너무나 억울하고 분해서 뼈마디마저 시리는구나. 아이고, 귀신은 뭐 하는지 모르겠다. 저런 못된 영감 안 잡아가고 말이야. 그 순간 등 뒤에서 낮고 맑은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사 한 번만 올려주면 내가 그놈을 잡아갈게. 놀란 부인이 가슴을 움켜쥐며 휙 돌아섰습니다. 그곳에는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흰 눈처럼 창백했고 눈동자에는 오래된 슬픔이 고여 있었습니다. 부인은 당황한 숨결을 가다듬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여인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살아생전 남편이라는 작자가 두 집 살림을 한다는 것을 알아내고는 화가 나서 대들었다가 쫓겨난 불쌍한 여인이야. 당시에 그리하여 자식도 빼앗기고 집도 잃고 사람 구실 못하고 떠돌아다니다 이렇게 죽어 영이 되고 말았지. 그러다가 너와 내 남편의 사정을 알게 되었고 남의 일 같지 않아 가만 두고 볼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해서 원한다면 내 남편을 홀려 산에서 떨어뜨려 줄게. 그게 싫다면 물속으로 유인에 데려가 익사시켜 줄게. 어때? 제사 한 번만 지내주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 그놈의 인생을 끝장내 줄게. 그 말을 들은 부인은 움찔하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리며 마음속에 쌓아두었던 억눌린 감정들이 하나둘 스며나왔습니다. 조용히 시선을 피하던 부인은 이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편이 미운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그이가 죽는 건 바라지 않습니다. 지난 세월 그와 함께 살아왔고 내 자식들의 아버지이기도 하니 말입니다. 다만 다시는 그런 짓 못하게만 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녀는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이며 마치 신에게 기도하듯 정중히 말했습니다. 귀신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 순간 찬바람이 불며 그녀의 형체가 안개 속으로 스르르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부인은 정갈하게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하인들을 시키지 않고 땀 흘리며 손수 전을 부치고 국을 끓였습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혼자 언덕으로 향했습니다. 어제 귀신의 목소리를 들었던 곳에는 제멋대로 자라난 불에 덮인 무덤 하나가 있었습니다. 비석 하나 없이 잡초가 자라난 너무나 외로워 보이는 무덤이었습니다. 그녀는 준비해온 음식을 내려놓고는 무릎을 꿇고 향을 피웠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연기를 바라보며 그녀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당신의 억울함, 내가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남편이 죄를 뉘우치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부디 저승으로 편히 가시기를 비옵니다. 그날 밤 김대감은 저녁 무렵 집을 빠져나와 또다시 산길을 넘었습니다. 그는 뒷문을 살짝 열고 나가며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는데 얼른 과부의 집에서 마시는 따뜻한 술 한 잔, 손수 만든 나물 한 젓가락을 맛보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산길은 유난히 적막했고 바람은 매섭게 뺨을 스쳤습니다. 그러다가 무덤 언덕에 다다랐을 때 그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멀찍이 서 있는 여인이 하나 보였습니다. 새하얀 옷고름이 밤 공기에도 흩날리고 있었으며 그 모습은 무덤 옆에 있을 리 없는 존재처럼 고왔습니다. 그는 모골이 송연해지는 기분을 떨치며 목소리를 낮춰 물었습니다. 누구냐? 사람이냐? 여인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어스름한 달빛이 그녀의 이목구비를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흰 눈처럼 고운 피부는 투명한 윤기를 띠고 있었고 속눈썹은 나비의 날개처럼 가늘고 길었습니다. 도자기처럼 정제된 이마와 가지런한 눈썹, 그리고 마주보는 이를 단숨에 끌어당기는 눈동자엔 슬픔이 아련히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이 근방에 있는 조촐한 집에서 지내는 여인입니다. 저녁에 식사를 급히 했더니 채기가 올라와서
잠시 산책 겸 바람을 쐬고 있었지요. 한데 영감님이야말로 이 밤중에 어디를 그리 급하게 가시는 겁니까? 혹시 길을 잘못 드신 건 아니신지요? 여인은 살며시 미소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근처에 제가 머무는 곳이 있으니 그곳에서 잠깐 몸을 녹이고 가시지요. 바람이 찹니다. 대감은 잠시 망설이며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산을 넘어 과부의 집으로 향해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 어귀를 맴돌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그 모든 생각이 안개처럼 흩어져 버렸습니다. 여인의 말투는 공손에 쓰되 묘하게 사무치는 여운이 있었고 그 얼굴은 어딘가 잊고 있던 누군가의 모습을 닮은 듯했습니다. 혹은 귀신에 홀린 탓일지도 몰랐습니다. 허나 그 순간만큼은 아무래도 상관없었습니다. 그는 이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그녀가 이끄는 길을 따라 내려가자 대숲 사이로 초가집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집은 작고 허름했지만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은은한 등불과 함께 향긋한 술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지요. 곧 몸을 따뜻이 데워줄 술상을 내오겠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술상을 내왔는데 자신이 먹던 술과 비슷한 향이 배어 있었습니다. 한 모금 들이킨 순간 더욱 확실해졌죠. 그가 좋아하는 청주였습니다. 안주 역시 그러했습니다. 도라지 무침과 산적, 얇게 부친 육전과 고사리 나물은 그가 평소에 먹던 맛과 똑같았습니다. 너무나도 익숙한 맛이었죠. 하여 음식에 대해 물어보려던 찰나 여인은 저고리를 벗더니 이불 속으로 들어가 대감에게 손짓했습니다. 그러자 대감은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고는 웃옷을 벗고 이불 속으로 들어갔죠. 다음 날 아침 찬 이슬에 몸이 젖은 그는 무덤 앞에서 눈을 떴습니다. 그는 망연자실한 얼굴로 무덤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차갑게 식은 술잔과 어지럽게 흩어진 안주들, 그리고 낯익은 저고리 자락이 풀숲에 걸려 나부끼고 있었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었지만 코끝을 스치는 건 어젯밤의 향기가 아닌 풀레온뿐이었습니다. 귀신에게 홀렸단 말인가? 놀람도 잠시, 대감은 문득 자신의 입가가 뻣뻣하게 굳어가며 말을 내뱉는 것이 불편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는 혀끝이 제대로 돌지 않고 입꼬리가 한쪽으로 처지는 느낌에 깜짝 놀랐습니다. 손을 들어 입가를 더듬자 뺨 근육이 차갑고 무감각해진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치 한기가 뼛속까지 스며든 듯 입술 주변이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그제야 대감은 어젯밤 찬바닥에 그대로 누워 잠들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얇은 이불 하나 없이 새벽바람에 온몸이 노출된 채로 무덤 앞에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구한 와사가 온 것이냐? 그는 혼잣말을 중얼이며 한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주저앉았습니다. 지금껏 남들 앞에서 채통과 자존심을 지키며 살았던 자신이 한순간의 유혹으로 귀신에게 홀려 이런 꼴이 되다니 참으로 부끄러웠죠. 대감은 산 아래로 내려가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러고는 바로 의원을 불렀죠. 대체 어디를 다녀왔기에 입이 돌아간 채로 들어오셨답니까?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러십니까? 어째서 저런 꼴이 되었는지 어렴풋이 짐작한 부인이었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척 물었습니다. 대감은 자신이 겪은 일을 말하고 싶었지만 과부와의 일이 탄로날까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윽고 당도한 의원은 대감의 상태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천만다행입니다. 구안와사로 끝난 것이 천만다행이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 조금만 더 오래 차가운 곳에 방치되었다면 풍으로 발전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어제와 같은 상황이 또 발생된다면 그때는 정말로 중풍이 와서 다리 마비나 언어 장애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 말에 대감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입가가 굳어 말을 잃은 채로 한참을 앉아 있다가 이내 벌떡 일어나 방 안을 서성거렸죠. 귀신에게 홀려 그렇게 됐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고 다시 과부를 찾아갔다가 혹여 귀신에게 또 홀리면 어쩌나 하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밤마다 과부와 나누던 정다운 말, 손수 차려내던 따뜻한 술상, 어둠 속 함께 나눈 온기가 떠오르며 흔들렸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또다시 무덤 앞 차가운 땅에 쓰러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날 이후로 그는 2번 다시 과부를 만나러 가지 않았습니다. 사랑을 위해서라면 목숨 따위가 무엇이 중하냐라고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었죠. 그날 이후 남편이 다시는 과부를 찾지 않는 모습을 보며 부인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그날 만난 귀신의 덕분이라는 것을 말이죠. 하여 그녀는 매년 명절이 되면 정갈이 음식을 장만해 무덤 앞에 올리고 정성껏 절을 올리며 차례를 지냈다고 합니다. 이상 야담설화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